수능 한국사에 확실한 자신감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한국사 20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아입니다. 예,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보통 수능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현대사에서 세문항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내용이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현대사 총 10문제 중에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계한기를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일제강점기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 수강 후기에 또 개인 메시지로 서울에 있는 이렇게 M모 여고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 몇 번을 이렇게 글을 좀 남겨줬어요. 제가 이렇게 댓글도 달고 또 답도 하고 했는데 좀 신기한 게 서울 시내에 있는 공립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도 서울 시내 공립학교 교사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근무했거나 선생님과 인연이 다 있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한국사 어떻게 3월부터 50점을 맞았냐. 한국사 진짜 참 사랑하는 친구구나.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3월달 오답 어떻게 체크하자. 막 이런 얘기만 쭉 나누다가 선생님이랑 친한 어느 선생님이 이번에 너희 학교 가셨으니까 인사 한번 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친구가 내려가서 인사드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내느냐, 그 다음 멘트에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한국사 또 뭐 동아시아사 이 수능 강의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선생님을 잘 아는 선생님과 선생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친밀해지고 더 아는 사이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강 후기 남겨주거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저는 울산에 사는 누구예요. 선생님, 저는 구미에 사는 누구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 자체가 나한테 되게 가까워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본 적도 사실 한 번도 없거나 아니면 답사 갈 때나 가본 곳인데 이제는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야. 제주도, 누가 사는 제주도,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이 강의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있는 정말 그 수많은 학생들의 얼굴을 난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강의를 듣고 또 같은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같이 입시를 더불어 숲을 이루며 이 손잡고 같이 가는 이 과정에서 그렇게 서로 더 친밀해지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의 한국사는 이제 안녕합니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 촬영하는 시점이 3월달 학력평가가 이제 막 지난 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조금 좀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좀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딱 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기간 자체는 만 35년입니다만 사실은 정말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시기고 가슴 아픈 시기고 또 우리 민족의 그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독립운동을 향한 그 민족적인 염원과 갈망을 알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단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는 3문제에서 4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3월달 학력평가에서는 여기서 4문제가 나오면서 일제강점기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총 7번 140개의 문제를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출제되는 건 이거예요. 우선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1910년대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20년대의 통치 방식 그리고 30년대 전쟁이 본격화된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까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일체 통치 방식을 나누어서 시기를 한정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정치사뿐만 아니라 수탈과 관련해서 경제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2019학년도 대수능에서는 1910년에 제정된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물어보면서 이게 어느 시기게? 라고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요런 거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독립운동사예요. 다 독립운동사입니다. 국내에서 1920년대, 30년대에 어떤 식으로 민족운동이 전개되게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신관회 이런 거였고요. 국외 독립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1910년부터 40년대까지 국외에서 전개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 방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다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의열투쟁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2019년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요. 그리고 3월달 학력평가부터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문제를 조금 비교해드리자면 3.1운동 출제됐고요. 의열투쟁에서 의열단이 나왔습니다. 김원봉이 만든 단체였고요. 3월달 학력평가입니다. 자, 따끈따끈한 시험이죠. 이 시험에서 3문제만 출제가 됐었는데 의열투쟁에서는 이번에 한인애국단 김구가 만든 단체에서 나왔고요. 3.1운동 역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신간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수능 개념 강의가 이거보다 좀 자세합니다. 한국사 정말 다 까먹었어. 나 노 베이스야. 그런 친구들. 그리고 반드시 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좀 스토리로 이 부분을 알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 교재 15강의 일제 식민통치와 경제적 수탈을 2시간 동안 수능 개념 한국사, 50장면 한국사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로 풀어드렸으니까 그거를 듣고 오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한국사를 좀 한다, 1시간에 끝을 내버리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틀 안에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의 주인공은 솔직히 말해서 일제입니다. 일제가 1910년에 한국병합이라고 하는 강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식민 지배하기 시작한 강점하기 시작한 이 시기에 첫 번째 텀 이 무단 통치 시기 일제가 어떤 식으로 다스렸는지 그리고 식민지 지배 완전 초기야 경제적으로 뭔가 기반이 마련돼야 되고 확실한 재정 수입이 있어줘야 되겠지. 그렇다면 이 시기에 가능한 경제적 수탈 혹은 경제 정책은 과연 뭐가 있을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같이 갈 거고요. 엄청난 사이즈의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일제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두 번째 텀인 이 20년대에 일제가 문화통치, 이른바 문화통치입니다. 민족을 분열하기 위한 통치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도 여전히 당연히 경제적 수탈은 병행해 나가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같이 두 번째 텀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제 침략 전쟁이 굉장히 본격화되면서 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사람과 거점과 센터로서 이 한반도를 어떤 식으로 침탈해가고 우리를 그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어떤 논리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흔히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하는데요. 이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과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제의 경제적 수탈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이번 시간 구성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수능 특강에서는 이 시기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항들을 좀 풀면서 1시간에 이 부분을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강의와 좀 더 친절한 것들을 원하는 친구들은 50장면 한국사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서 이거 딱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1시간 안에 나는 일제강점기의 통치 방식과 경제적 수탈을 끝내버리겠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교재 15강 116페이지부터 여러분 주목하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갑시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일제가 어떻게 다스렸는지 통치 방식, 즉 정치사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하는지 이 식민 수탈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할 거고요. 그래서 제목에 경제적 수탈, 경제 수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딱 봅시다. 지금은 없는 건물이에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아주 어렸을 때 여기가 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갔어요. 그 오래된 건물에서 나왔던 냄새가 기억나고 천장이 되게 높았고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인 이곳이 일제강점기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그 심장부와 같은 곳이며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법궁이자 정궁인 경복궁의 이 문을 막 헐어내고 거기를 훼손해 가면서 떡하니 하늘에서 봤을 때 날일자 모양으로다가 떡하니 사실은 지은 건물이다.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다. 식민지의 잔재다. 이런 얘기들을 어렸지만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1910년 나라를 뺏길 당시에 이 조선 총독부가 설치됩니다. 그때는 이 모양이 아니라 남산에 이제 만들었고요. 이거는 아주 그냥 대대적인 신건축을 통해서 이제 일로 오게 된 건데
어쨌건 조선 총독부는요, 예,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이때 딱 설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조선 총독부에 누가 부임하게 되느냐? 조선 총독이라고 하는 자가 예, 부임하게 됩니다. 이 조선 총독은 일본의 그들이 이제 천황이라고 부르는 예, 그들의 그런 상징적인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왕, 일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가 직접 임명하는 직속이고요. 이 한반도 내에서의 모든 권한을 사실은 다 장악하고 있는 자가 바로 조선 총독이 되겠습니다. 조선 총독은 당연히 일본 사람이었고요. 예, 일본의 군인 출신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막대한 권한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이제 식민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그러면 일제강점기구나라는 것을 딱 알려주는 하나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건물 다 어떻게 됐다고요? 네, 1995년의 일이었습니다. 1995년 8월 15일 이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광복절 50주년이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이때 진짜 빰빰빰 하고선 어떻게 했느냐? 해체했어요. 네, 일부는 진짜 막 폭파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철거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요 일부분만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존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910년대 조선 총독부 설치하고 일제 강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의 통치 방식은 그거예요. 예. 무단 통치입니다. 이 무단 통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무력을 사용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초장에 확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정도 가게 되면 감히 이들이 뭔가 이 강점이나 식민 지배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단 통치를 위해서 이들이 채택한 방식이 뭐냐면 헌병경찰을 활용한 헌병경찰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병경찰이 일반 경찰들이 하고 있는 보통의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이 헌병경찰이 이들이 뭐까지 하느냐? 일반 행정 업무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헌병이 뭐야? 우리 경찰이랑 군인이랑 확실히 지금 느낌이 다르잖아. 근데 이 헌병이 일반 경찰이 하고 있는 치안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헌병이 뭐도 하고 다니냐면 징세도 하고 산에 가갖고 그런 것들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감시하고 이런 일부분의 이런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 경찰 업무까지 하고 있는 게 그 의미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일반 백성들의 삶에 깊숙하게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 거야? 헌병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체크하셔야 돼요. 헌병경찰제도. 헌병경찰은 경찰 업무 앤드 일반 행정사무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권한을 주었느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들에게는 즉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결처분권은요. 말 그대로 즉시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재판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한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고 이런 거예요. 태형이라던가 벌금이라던가 구류라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둬놓는다거나 때린다거나 벌금을 매긴다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아주 자주 만났던 바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별표 딱 치시고요. 수능 특강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그 페이지에 이거 별표 딱 치고 현관표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11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조선 태형령 1912년에 제정합니다. 조선인에 한해서 예, 형틀에 사람을 엎드리게 해서 볼기를 까고 우리 사극에서 보던 곤장을 때리는 것처럼 곤장 맞는 것처럼 예,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매를 가지고 실제로 형을 가하는 그게 바로 조선 태형령입니다.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조선인에 한했다라는 거. 사실은 이전에도 곤장이라고 해서 장형, 태형 이런 게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근데 이 제도가 사실은 신체형 중에 굉장히 센 거예요. 사극에 보면은 하면서 한두 대 맞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몇십 대, 장형 몇십 대, 50대를 쳐라, 60대를 쳐라, 80대를 쳐라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장독에 올라서 걷지 못하게 됐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굉장히 심각한 신체형이어서 이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걸 일본이 부활시킨 거죠. 게다가 누구한테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조선인에 한해서입니다.
직계 처분권을 가진 헌병경찰들이 조선인에 한해서 이게 가능하고요. 비밀 관서에서, 그러니까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비밀리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교원들이 뭐를 착용했다, 칼을 착용했다, 제복을 입었다. 이 두 가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제복 입었고요.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수업에 들어와요. 역시 공포 분위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모여서 뭐 할지, 모여서 어떤 신문을 내고 어떤 책을 내고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지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유를 박탈합니다. 근데 20년대에 가게 되면요, 뭐 잡지, 한글, 뭐 신간에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박탈돼 있었는데 20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일부 허용되는 부분이 있구나. 왜 바뀌었을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땡큐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해서 식민지배를 하는데 이게 비슷한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을 교육을 최하 수준으로만 시켜서 부려먹기 쉬운 수준의 초등교육과 실업교육, 최소한의 문맹은 맞고 실업교육을 함으로써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글자 익히고 교육 최소한과 됐으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게 되고요. 고등교육 하지 않아요. 고등교육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이거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민교육은 우민화를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어리석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아예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우민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야. 정말 아예 글자도 모르고 아예 뭔가 교육을 안 받으면 오히려 더 통치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해요. 최소한의 것들을만 가르치겠다. 일본인에 비해서 교육 연한을 줄이겠다. 쟤네 6년이야, 일본은. 근데 우리는 한 4년. 요렇게만 교육을 시킴으로써 지금 식민지배에 용이한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1910년대에 사실 시퍼런 무당 통치, 헌병경찰에 의한 통치가 쭉 가다가 야, 이제 이 정도면 사실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눌려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 버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들이 굉장히 놀라죠. 그리고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통치 방식을 어떻게 바꾸게 된다?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대의 내용들 여러분들 이 안에서 충분히 변별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 116페이지의 내용은 반드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내용들은 지금 다 형광펜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1910년대의 경제 수탈과 관련된 내용을 좀 116페이지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봐. 이제 식민지배를 막 시작했어. 그렇다고 뭐 일본이 다른 서구 열강들에 비해서 완전히 빨리 산업화에 성공했고 조선 타이완 말고 식민지가 여러 개가 더 있고 그렇지 않잖아. 식민지라고 해봐야 타이완 하나야.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이야. 그럼 이 한반도에서 식민지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여기를 식민지배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에 도움되게 하겠냐라는 거지. 일제는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 뺏기기 전에 이미 이 토지 수탈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구와 회사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놔요. 우리 한 번쯤은 봤을 텐데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것도 나라 뺏기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910년에 나라 딱 뺏은 다음에 자그만치 그 1910년대 거의 모든 시기를 갖다 바쳐서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이전에는 땅을 엄청나게 뺏었다는데 이거에 대한 다른 자료들도 많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 이론이 없는 한 가지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일제는 확실하게 이 땅을 근거로 한 세금을 얻고자 했다. 이것만큼은 명확해요. 지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걷고요. 식민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사실은 1910년대 내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토지조사국, 토지조사령 이거 가끔 선지에 나오는데요. 연도로 외울 게 아니라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기구나 법령을 쫙 세팅해 놓고 뭐 한다? 이걸 한 거지.
사실 뭘 한 거야? 소유주가 직접 이 땅은 내 땅입니다 라고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하게끔 했어요. 신고를 해야만 되는 원칙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토지나 공공기관 토지나 왕실 토지나 문중의 토지나 마을의 토지나 공동으로 되어 있는 토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탈할 수 있는 지금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확실하게 지세 수입은 증가해요. 그리고 이게 주인이 직접 신고하고 이게 주인이 누군지를 밝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땅 주인들의 소유권을 굉장히 강하게 인정해 줍니다. 지주의 권한이 확실히 더 강해져요.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지주가 있지. 그리고 이 지주가 이 넓은 땅을 다 농사짓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을 대신 경작하는 내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지금으로 따지면 임대료를 내고 그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소작농은 내 땅이 아니니까 남의 땅을 농사지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나중에 소작료라고 하는 거를 땅 주인에게 납부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은 어땠느냐? 이 소작농들이 계속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보장이 됐어요. 지주가 함부로 뭐 소작농을 그 다음에 계약을 뭐 없애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소작농들은 관습적으로 그 땅을 꾸준히 경작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지주의 소유권이 확실히 인정되고 권한이 강화되면서 소작농이 갖고 있었던 관습적인 경작권이 부정돼요. 즉 무슨 말이냐? 지주는 매년 사실은 소작농들을 새롭게 계약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계약직으로 잘라버릴 수 있어. 계속 계약하는 거야. 50% 소작료 내겠다고? 60%?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소작농들은 인정받았던 경작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소작농들의 지위는 정말 바닥을 치는 거고 형편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토지에서 이탈해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9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바로 1910년 나라 뺏자마자 일본이 다급하게 지금 제정한 법률이 바로 회사령이에요. 이거의 핵심은 무엇이냐?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에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가 안 해주면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은 조선 총독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산도 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만들었다 해도 해산도 쉬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제가 우리 민족이 회사를 만들고 그 민족 기업이 성장하고 자본이 성장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회사령을 실제로 실시해서 민족 기업들이 정말 적어요. 뿐만 아니라 성장도 잘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삼림령 이런 거를 통해서 다 허가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완전히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쥐고 있다. 그게 언제다? 1910년대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116, 지금 117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요 스타일의 문제를, 요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일제가 무단 통치 시기에 실시한 정책이에요. 1910년대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교사에게 제복과 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선인에 한해서 한국인들에게만 조선 태형령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무단 통치의 핵심은 헌병경찰이 일반 경찰 업무 및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게 했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가죠. 통감부는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을사늑약 이후에 요거를 설치합니다. 미시아 협정은요,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 좀 잡아다가 넘겨줘 라고 해서 1925년에 장쩌린과 미시아라고 하는 이 총독부의 관리가 체결한 협정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 그 주 1907년의 일이죠. 그래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시켰다. 이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자행한 짓입니다. 1905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그러면 이 서슬 시퍼랬던 무단 통치 시기가 결국에는 3.1운동,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1운동 이후에 이대로는 사실은 별 효과도 없고
안 할 줄 알았어. 이 정도로 강압적으로 하면. 근데 웬걸 막 거족적으로 뭐 200만이 일어났다 그러고 뭐 1500회가 넘는 집회를 했다 그러고 전 세계 여론이 일본 해도 너무한다로 돌아서게 되고 선교사들이 찍은 것들이 막 해외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일본이 뭐가 더 효과적일까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고요. 이 문화통치의 핵심은 사실은 뭐라고 발표했느냐? 조선인들의 관습과 그들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본인과 동일하게 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그 안에 있는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서 자신들의 식민 지배에 협조적인 사람들을 좀 많이 양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친일파 양성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화통치의 핵심은 뭐라고? 무단통치의 한계 명확했고 친일파를 양성하겠다. 즉 민족 분열을 도모하겠다는 거야. 딱 소수의 한 1, 2% 얘네들 지식인이나 부자나 뭐 지주나 종교인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선정해서 그들에게 확 침투하고 확 혜택을 줘버리겠다 이건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겉으로는 문화통치라며. 우리 너희를 존중하겠다며. 동일하게 대하겠다며. 그러면 동일하게 보이게끔 여러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건 맞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요. 어떻게 하느냐? 발표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총독을 군인만 왔는데 문관 출신의 총독도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해요. 발표한 건 팩트예요. 하지만 오지 않아요. 그럴 리가라고 돼 있지 온 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부임한 적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조선 총독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굉장히 여러 명이 옵니다. 특히 1945년 마지막에 아베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는 거야? 군인 출신이거나 뭐 육군이건 해군이건 군인 출신이었다는 거지. 무관이었다는 거야. 됐어?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표는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병경찰 통치가 아니라 보통경찰 제도로 바꾸게 됩니다. 헌병경찰이 일반경찰의 업무까지 했었는데요. 이거를 보통경찰로 다시금 바꿔요. 이건 팩트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3배 늘어요. 경찰서의 숫자도 한 3배 이상 늘어요. 숫자가 확 늘어버려요. 겉으로는 헌병경찰로 싹 아니고 이제 일반경찰로 딱 보통경찰로 바뀌었는데 경찰관 막 많아지고요. 경찰서 숫자도 확 많아지고요. 예산 빠바바박 투입하고요. 오히려 더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더 늘어나는 거지. 게다가 거기다 플러스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요. 이번에 문항에도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던데 이게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거나 일제히 식민지배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일왕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러니까 좀 독립운동가들 다 뭐 하겠다는 거야? 처벌하겠다는 거.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가 사회주의자 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20년대 오히려 감시와 탄압은 더 교묘해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줍니다. 제한적으로 허용해요. 그래서 한글 신문이 허용됩니다. 이때 창간된 신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문들 나오는 것도 무조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냥 내겐 안 해줬겠죠. 그래서 범위를 딱 정해줘요. 자신들이 사전 검열도 하고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기사를 삭제하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신문의 발간을 잠시 중지하는 정간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년대 2차 조선교육령 하나 더 발표합니다. 1차를 10년대, 2차를 20년대에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내용은 그거야. 일본인과 조선인 동일하게 대하여 준다며. 그럼 학교도 똑같은 연수로 다니는 게 맞겠지? 그렇게 해줘. 그건 팩트야. 그리고 고등교육도 허용하게 해줘. 대학 설립도 가능하게 해주는데 만드는 거에는 영 협조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그래서 20년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저것들 저대로 대학 만들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회방하면서 1920년대에 진짜 어쩔 수 없이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서울
이 경성에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들을 지금 어디에 정리해놨느냐? 117페이지에 정리해놨거든요. 요거는 싹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 싹 보지 말고 보통경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일부 허용, 맞아?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령으로 대학 설립 가능하고 일본인들과 동일한 수업 연한으로 연장되었다. 이런 것들은 팩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뭐가 있어요? 하나씩 다 숨은 의도들이 지금 다 보인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지금 117페이지에서는 오른쪽에다가 그 본질까지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20년대에 이렇게 친일파들을 양성하면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조선인들을 찾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침탈을 하게 되느냐? 바로 1920년에서 시작해서 30년대까지 사실은 넘어가게 되는 굉장한 장기 프로젝트인 산미증식계획으로 침탈을 하게 됩니다. 이 산미증식계획은 이 두 글자씩 뜻을 좀 풀어가면 훨씬 쉬워져요. 이게 2018학년도 그리고 2017학년도 이거 딱 적어놔 얘들아. 110 몇 페이지니 118페이지에 나오거든. 대수능에 2번 출제됐던 개념이 바로 산미증식계획입니다. 산미, 이때 미는 아름다운 미, 노노노 아니야. 쌀미야 쌀미. 즉 쌀의 생산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야. 늘리겠다는 거야. 그럼 쌀의 생산을 늘려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한반도에서 이 벼농사 쌀 생산 확 늘려가지고 자국 내에 있는 쌀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10년대 후반에 쌀이 부족해서 폭동이 막 나요. 이게 주식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일본에서도 하층민들은 물가가 올라가고 쌀값이 폭등하면 못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막 폭동 나고 막 그거 진압이 되네 안 되네 하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야, 쟤네도 주식이 쌀이고 벼농사 하잖아. 거기서 최대한 생산을 늘려가지고 좀 일로 갖고 와. 우리는 지금 다 산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 세워지고 회사 세워져서 농경지가 그만큼 줄었으니까 저 한반도에서 좀 가지고 오자는 거야. 그러려면 조선에서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도 주식이 쌀인데. 그렇다면 저들에게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쌀 생산을 확 늘려서 그 늘린 만큼 갖고 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쌀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그게 이거였습니다. 밭을 논으로 바꾸고요. 엄청난 품종의 벽시를 개발해서 갖다 심고요. 수리시설 확충해가지고 벼농사의 핵심이 뭐예요? 관계잖아요. 물을 잘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리시설 확충하고요. 대규모의 간척과 개간 사업을 통해 농경지 자체를 늘리고요. 이 모든 거에 막 미치게 끝내주는 막 비료 갖다 뿌리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사실은 증산에 성공은 해요. 쌀의 생산이 는 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만큼이 늘었으면 이만큼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 목표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까지 증산은 못해. 요만큼 정도 해. 요만큼. 그럼 봐봐. 요렇게 이만큼을 증산하기로 했는데 실제 증산량은 요만큼이었어. 그럼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원래 목표한 바만큼을 어떻게 하느냐? 가져가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증산량 이상으로 쌀을 일본으로 유출해 갑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하지만 쌀의 생산은 늘었는데 이 한반도 내의 쌀은 절로 다 유출되고 여긴 부족해지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산에 필요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농업기술 발전이라고 막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게 다 돈이잖아. 다 비용이잖아. 근데 이 비용을 결국에는 농민들, 소작농 이런 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농민들은 몰락하고 오히려 국내에서 정선화가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은 오히려 줄어요. 그럼 우리는 주식이 쌀인데 어떡하냔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정작 우리 백성들은 뭘 하게 되느냐? 만주산 곡식을 수입해 먹어요. 만주산 작고 훨씬
질이 별로야. 하지만 그거라도 수입해다가 우리는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왜?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됐으니까. 다 많이 유출됐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죠. 1910년에 만들어졌던 회사령이 1920년에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돼요. 이 얘기는 뭐야? 그냥 신고만 하면 회사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조선 내에, 우리 한반도 내에 회사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확 늘어요. 그럼 일본이 갑자기 왜 이렇게 풀어줬을까? 허가제 막 해산시키고 그 난리버거지를 치다가 이제는 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을까? 실제로 10년대 우리 민족 기업 그만큼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 많이 성장했어요. 1차 세계대전까지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격차도 벌어진 만큼 벌어졌고요. 일본은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20년대쯤 되게 되면요, 일본의 물품을 팔아먹을 새로운 시장, 새로운 투자처, 이런 것들이 필요해져요. 일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데 이 조선의 회사령으로 다 묶어놨잖아. 그래서 실제로 1920년에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신고제로 바꾸고 이 안에 회사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한 여러 가지 배경 속에는 일본 기업들의 진출을 확실하게 쉽게 하기 위함이고, 이때 일본 물건들이 싸게 팔릴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로 1920년대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까지 폐지한 게 바로 일제입니다. 그래서 20년대에 여러분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산미증식계, 쌀의 생산을 늘려서 일본 국내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다. 이 증산비용 국내에서 농민들이 부담하고 국내 식량 사정은 오히려 약화돼서 우리는 만주산 잡곡을 가져다가 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령은 어떻게 된다? 폐지한다. 20년에 바로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정책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가가 시행되면서 지금 갑자기 수리조합 이런 게 막 신설되고, 그지? 지주가 수세를 부담하는 관계로 지주가 이걸 내야 되는데 지주가 안 내고 자신의 땅을 부쳐먹는 소장농들에게 소장료를 6대4, 뭐 7대3 뭐 이렇게 내라 그러고 난리도 아니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엔 지주가 뭐야? 야, 수리조합, 수리시설 확충하고 그랬으니까 이거 세금 내야 되는데, 야, 소장농아, 너 생산량의 50 나한테 갖다 바치던 걸 60 내. 아니야, 70 내. 올리는 거야. 결국에 농민이 다 이 증산 비용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부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소작인들의 실수입은 절반도 안 되게 돼 있고 너무 힘들어. 1925년이지. 20년대에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 산미증식 계획이야. 그러면 이 산미증식 계획의 영향이 뭐였느니? 일본의 쌀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 많이 유출해 갔으니까. 증산보다도 더 많은 걸 가져갔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국내에 있는 식량 사정은 굉장히 악화됐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은 오히려 적어졌지. 그럼 우리 굶어 죽니? 그랬더니 애들이 막 바로 막 흙이요, 뭐, 나무 뿌리요. 그건 진짜 마지막까지 가는 거고, 이때 우리 민족은 그래서 만주산 잡곡을 대량 수입해. 그거를 통해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량 상황을 해결하고자 애를 썼어요. 이게 2018학년도 대수능에서도 역시, 제시문으로 사파와 함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무엇이다? 산미증식계획의 영향. 오히려 조선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쌀의 양은 적어졌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에 사실은 토지 수탈과 관련해서 일본이 미리 나라 뺏기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 뺏기 전에. 그리고 새마을운동 추진되었다. 1970년 박정희 정부 때부터 해서 이어지게 되죠. 300산업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에 소비재 산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밀가루, 그래서 밀과 관련된, 그리고 면, 그리고 사탕수수, 설탕, 그래서 제분, 제당, 이런 면 사업,
요것과 관련해서 300사업이라고 했죠. 지게는 뭡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했던 양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토지 소유자에게 준 증명서를 지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만주로부터 작곡 구입을 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 118페이지에 진짜 딱 여기 3분의 2 정도만 정리가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거의 1시간 동안 수능 개념에서는 한강으로 했거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수능 개념에서는 좀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친구들은 예, 그거를 조금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딱 요 정도의 내용선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민족 말살 정치라고 합니다. 민족 말살 정치의 말살과 민족 요것 때문에 조금 오해하는 건 우리 민족을 죽이거나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우리 민족의 뭐를 말살, 뭐를 없애겠다는 것이냐? 민족성이야. 우리 민족의 정체성.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뭐야? 내가 조선인이다. 내가 한국인이다. 나는 일본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없게 하는 거야. 고로 원하는 건 무엇이냐? 나는 일본인이다. 일본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들 표현을 쓰자면 나는 자랑스러운 천황의 신민으로서 충성을 맹세하고 애국할 것이며 전쟁에 나가서 천황을 위해 죽겠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머리가 그렇게 돼 있니? 아니거든. 내 적은 니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정신세계, 우리의 민족성, 정체성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이걸 말살하고 싶은 거야. 세뇌해야 되는 거야. 너는 일본인이다. 피부터 조상부터 다 너희는 원래 뿌리가 우리랑 같았다. 그렇게 해서 대우해주겠다. 차별 안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차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너도 일본이니까 나가서 싸워서 충성을 맹세하고 죽으라고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민족말살 통치는요, 결국엔 전쟁과 연결이 돼 있어요. 누구의 전쟁과? 일본이 일으킨 대륙을 침략하는 여러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선생님이 여기 지금 연표에도 체크를 해놨는데요. 1931년 먼저 일본이 중국의 만주를 공격한 만주사변이 있었죠. 그리고 1937년 일본과 중국이 전면전을 펼칩니다. 중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이 침략적인 모습으로 그 노선을 확실하게 정했느냐? 이 사건 때문이에요. 경제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주가가 폭락했던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물건은 계속해서 찍어내요. 공급은 계속해서 있어요. 이만큼씩 찍어내요. 그런데 그거를 사줄 수 있는 시장, 기업, 사줄 수 있는 그 수요는 예전 같지 않아요. 전쟁도 끝났고 그 쏟아지는 그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어요. 그럼 어디다 팔아먹겠어요? 예, 뭐 자신의 식민지에도 팔아먹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여전히 물건은 이게 맞지 않으면서 남아요. 창고에 물건이 남으면 그 기업과 회사는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겠죠.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빵 하고 터졌는데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다 휘청거려요. 이때 일본이 이 대공황을 타개할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면 아주 과장해서 얘기하면 전쟁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쟁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와 얘네 스케일 봐 만주를 침략했어. 그리고 37년에는 인구 제일 많은 중국이랑 전면전을 해요. 어쩌라고. 그게 일본이야. 근데 그 상황을 일본이 지금 이 자행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이 식민지인 한반도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전쟁에 필요한 센터이자 기지로.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말 그대로 거점으로 만든 거죠. 일본, 조선, 만주까지 쫙. 그러기 위해서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만주와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의 북부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쪽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한 지역 요 위쪽에 계속해서 공장과 뭐 이런 것들을
그것도 중화, 기계, 무슨 화학,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중화공업에 육성해서 여기다가 쫙 계속해서 예, 공장 설치하고 자원은 다 이쪽으로 집중시키고요. 그러면서 북부에 이런 것들이 딱 집중되고 불균형이 생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전쟁 원료를 미리 확보한다라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남쪽, 한반도가 아무리 자신들의 식민지지만 이거를 강요해요. 남쪽에서는 면화 재배해라. 목화 키우라고 식물. 이거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강요하고요. 북쪽에서는 양은 동물이잖아. 그렇게 우는 그 양을 키우는 거야. 그럼 이 양털 깎아서 만주에 입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산업의 원료들, 재료가 되는 것들을 확보해 놓는 거야. 전쟁을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해놓는 거야. 어디서? 식민지인 조선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완전히 식민지 공업화 정책과 병참기지로 지금 그렇게 전락해 가는 상황이 30년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전쟁이 37년에 터져요. 중일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이 전쟁이 터졌고요. 그리고 41년도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까지 사실은 일어나게 됩니다. 전선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똥줄 타는 거죠. 중일 전쟁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일본은 착각했어요. 근데 전쟁 딱 시작되니까 어때요?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국공합작이다.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잡고 일본과 막 일치단결해서 막 항전하면서 우선 일본부터 때려잡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난징에 대학살이 있으면 항복하겠지 그랬는데 웬걸? 아니거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뭐예요? 이 전쟁 안 끝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예요. 한국인을 철저하게 뭡니까? 의식을 말살해서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없게 해서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논리를 개발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와 우리는 내진과 조선인, 일본인과 조선인이에요. 일본인과 조선인은 원래부터 한 몸이다라고 하는 내선일체와 일선동조, 원래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뇌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잖아. 그럼 구체적인 양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한국신민서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암송하게 해요. 나는 천황의 자랑스러운 뭐 어쩌고저쩌고. 난 충군 애국할 것이고 나갈 것이고 매일 그거를 사실 암송하는 거고요. 신사참배 궁성묘배 천황이 살고 있는 궁성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절하게 하고요. 일본의 고유한 신토와 관련된 이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요. 안 하면 탄압하고요. 그리고 일본식 성명으로 바꿀 것, 즉 창씨 계명을 강요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넌 조선인이 아니라 너는 일본인이다.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관련된 한국어, 한국사 교육 사실상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신민이다라고 하는 줄임말로 소학교도 한국신민의 학교, 국민학교로 더 바꾸게 되죠. 이런 식의 한국신민화 정책 속에서 철저하게 민족성을 말살하면서 지금 우리 민족을 뭐하고 있느냐? 전쟁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는 양상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 나타나는 부분부터 지금 요만큼 남아있는 이 일제의 그 전쟁에 우리 민족을 어떤 식으로 동원해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얘기는 다음 강에 잠시 붙여서 우리 친구들이랑 조금 더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럼 다음 강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우리를 다스린 그 일제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항하기 시작하는지 바로 그 내용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일제강점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EBS